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동경제학에 대한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인데요. 빌리 버튼 출판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여기 이 두 분이시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죠. 데니엘 카너먼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죠. 그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라든지 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련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결핍이란 뭔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결핍의 또 이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심리적 문제, 결핍이 가져오는 문제적 심리 효과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런 결핍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결핍이라는 것은 뭔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결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핍의 대상으로는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칼로리에 대해서 결핍을 많이 느끼죠. 먹고 싶은 것보다 적게 먹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것에 대한 결핍, 칼로리에 대한 결핍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흔히 결핍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외로움, 거기에 대한 결핍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결핍, 부족함.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항상 돈이 빠듯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결핍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돈이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돈은 이 나머지 것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이어트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결핍을 느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결핍을 너무 많이 느껴서 문제를 느낀다 그러면은 그냥 다이어트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빠듯한 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조금 쉰다든지 약속을 하나 취소를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결핍의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돈은 부족해 버리면은 굶어 죽지 뭐, 그냥 길거리에 내앉지, 거지가 되지 뭐, 월세 못 내고 방에서 쫓겨나지 뭐, 이런 식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끝단에 있는 결핍이 이 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겠죠. 근데 이 결핍이라는 것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이론 효과도 있긴 합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집중 배당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 마감 기한이 빡빡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당장 내일 오늘 12시까지 어떤 것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8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확 늘어나죠. 그런 것을 이 집중 배당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뒤로 잡아 당겨서 발사하면은 여기 구조물을 파괴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기회는 3번 있습니다. 한 스테이지마다. 이런 식으로 3번 있는데 그 3번 안에 일정 점수를 넘으면은 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는,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저자 두 사람이 집중 배당금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은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기회를 많이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이 기회를 적게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그룹에는 한 스테이지당 기회를 3번만 주고 다른 그룹에는 한 스테이지당 기회를 10번씩 줬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회 한 번만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요 남은 두 기회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했다는 거죠. 20스테이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기회가 적었던 집단을 빈자, 가난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회가 많았던 집단은 부자 집단이라고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물론 부자 집단이 더 많은 점수를 얻긴 했습니다. 누적 점수로 보면은. 하지만 이 기회 한 번당 몇 점을 획득했느냐를 봤을 때는 가난한 집단, 오히려 기회가 적었던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이 가난한 빈자 집단은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앵그리버드를 날릴 때마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날렸고 그 결과 더 높은 점수를 얻었던 거죠. 이게 바로 집중 배당금의 효과를 증명하는 그런 실험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많았던 집단은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앵그리버드를 대충 날렸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이 결핍이라는 것이 사람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이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살 때
소포장돼 있는 게 있고 대용량 포장돼 있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대용량 포장돼 있는 게 더 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제조사들은 대량 할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포장 단위가 클수록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람당 가격을 따지지 않고 포장 단위가 큰 게 싸겠지라고 생각하고 큰 물건을 집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용량이 많은 게 더 크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브랜드들 가운데 25%가 이런 식으로 대량 할증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였죠. 제품 가격을 자세히 보고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를 겨냥해서 이런 것을 만든 거죠. 근데 이런 대량 할증 제품이 저소득층 지역의 마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 할증 전략이. 제조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소득층 사람들은 제품의 가격을 자세히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저소득층이 사는 마트에는 이런 대량 할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1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소비를 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항상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한테 각각 내가 맥주를 사올 테니까 돈을 달라 라고 하고 나서 맥주를 한 그룹에는 아주 허름한 가게에서 사온다고 얘기를 하고 한 그룹에는 리조트 호텔에서 사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호텔에서 사온다 그랬을 때 더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가게에서 사온다 그랬을 때 더 적은 돈을 줬죠. 이게 보통 행동 경제학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할증된 걸 사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죠. 당연히 호텔에서 사오면은 맥주를 사오면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게, 허름한 가게와 호텔의 맥주의 가격의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제시한 금액이. 이 사람들은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1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고전 행동 경제학 시점에서 봤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은 이 휘발유 가격이 살림살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더 가난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덜 한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효과에도 덜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혹시 더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이런 실험 결과들을 본다면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돈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돈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의 의료기술은 예전엔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을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바꿔놨습니다. 대부분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관리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을 지속적으로 먹지 못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약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약을 꾸준히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이 농부는 잡초 제거라는 게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가난한 지역의 농부들은 잡초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 잡초 때문에 수확량의 28%를 손해봅니다.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50%가 넘죠. 이 잡초 제거라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하면서도 좋은 방법인데 가난한 농부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육아를 한번 보죠. 이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난한 부모는 아이를 거칠게 대하고 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부모는 그 일을 가지고 꾸짖습니다. 혼을 내죠. 그리고 다음 날에 아이가 어제 일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똑같이 혼냅니다. 이런 게 교육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덜 교류하고 애정 표시를 덜 하죠. 이 가난한 부부는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 않고 손을 적게 씻고 식수를 정수해서 마시지 않고 임신했을 때조차 덜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고 최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할까? 라는 거죠. 이런 것은 가난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연구자라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편견이 들어갈까봐 확실하게 이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가난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자는 방안의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모른 척하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질 거다라는 편견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방안의 코끼리라는 거죠. 방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죠. 자, 우리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 사실, 이 방안에 있는 코끼리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가난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항공관제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좀 특이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한가한 반면에 또 어떤 날은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어떤 날은 비행기가 너무 많이 떠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집중을 해야 되죠.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이 항공관제사의 하루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항공관제사가 직장에서 아주 바쁜 날을 보냈을 때 집에 들어와서 아이에게 혼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주 여유로운 날에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제대로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관제사가 관제탑에서 편안한 하루를 보낸 뒤에는 집에서 중산층처럼 행동을 했고, 바쁘고 힘들게 하루를 보낸 뒤에는 집에서 빈곤층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가난한 사람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비행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서로 부딪히기도 하겠죠. 부딪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집세, 대출금, 연체된 청구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신경을 써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핍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결핍이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심리가 연쇄적인 어떤 실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결핍이 왔을 때 어떤 심리 효과가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심리 효과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터널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터널링이라는 개념은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뭔가에 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집중된 대상만 보이고 나머지가 흐려지는, 뿌옇게 되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포커싱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하나에만 이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지워져 버리는,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터널링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소방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00년 사이에 소방관이 사망한 이유 중에서 20에서 25%가 자동차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사고 가운데 79%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죠. 화재 경보가 울리면은 소방관들은 이 빨리 출동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것은 시간 결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거죠. 멀리 떨어진 화재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결핍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빨리 운전을 해서 그 화재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폭발적인 집중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앞서 말했던 집중 배당금 덕분입니다. 근데 이때 소방관은 터널링에 빠지게 되죠. 빨리 도착은 하긴 되지만 다른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겁니다. 빨리 도착하는 거에서에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까먹어버리는 거죠.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무시한다는 뜻도 되죠. 이 터널링이라는 것은 뭔가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들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앞에 봤던 이 집중 배당금이라는 것을 받긴 하지만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부작용이 바로 터널링입니다. 터널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터널링의 문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도착해서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안 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전벨트를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엄청나게 급한 회의가 당장 내일 잡혀서 오늘까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운동을 하루 건너뛰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헬스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체를 아예 못 해버리는 거죠. 또 이 농부들은 강수보험이 홍수나 가뭄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려 90% 이상의 농부가 이 보험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보험이라는 게 바로 이 터널 밖에 있는 겁니다. 당장에 이 농부의 시야에는 아이들 등록금, 식료품, 집세, 대출금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 터널 밖에 있는 보험금이라는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이 농부들한테 이 보험금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야 바깥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진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결핍 때문에 만들어낸 터널링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책에는 대역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역폭을 쉽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다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내 대역폭입니다. 내 대역폭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겠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이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가 돈을 모아서 힘겹게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학교에서 장학금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오늘부터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등록금이라는 것 때문에 이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게끔 돼버린 거죠. 대역폭이 있으면은 그 대역폭의 대부분을 이 등록금이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성적도 안 좋아지고 건강관리도 못하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스터디 그룹에도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게 터널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 학생은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자꾸 정신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라는 것에 신경을 빼앗겨 버리죠. 정신이 딴 데 팔려 버리죠. 그 결과 성적은 또 안 좋아지죠.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또 이 학생은 걱정할 게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떨어진 성적도 고민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뭔가 결핍이 생기면은 계속 결핍이 연쇄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핍은 대역폭을 축소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자는 대역폭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이 대역폭 세금이라는 거죠. 대역폭의 세금은 매겨져서 대역폭이 줄어들었을 때 보통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그냥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 우리는 대역폭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지 능력, 즉 지능이 떨어집니다. 문제 해결, 논리적 추론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행동 제어 능력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실행 제어 능력이죠. 운동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동을 하러 가야 되죠. 그게 실행 능력이고 이것을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다, 이게 제어 능력이죠. 이 두 가지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인지 능력부터 보겠습니다. 대역폭이 감소되었을 때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지 보려고 저자들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차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고치려면 $300가 들어갑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겁니다. 그 자동차를 고치겠습니까? 그냥 타겠습니까? 다른 그룹에는 이런 문제를 줬습니다. 당신의 차는 고장이 났습니다. 고치려면 거금 $3,000가 들어갑니다. 보험사에서는 절반만 부담합니다. 고칠 것인지 그냥 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쪽에는 $300가 들어간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는 $3,000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끔 하고 나서 이 인지 능력을 테스트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3,000를 들은 쪽이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결핍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갑자기 덜 똑똑해진 겁니다. 실제 지능과 상관없이 이런 문제를 듣고 나서 덜 똑똑해졌다는 거죠. 또 비슷한 실험으로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한 집단은 밤에 정상적으로 자게 했고 다른 집단은 밤을 꼬박 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인지능력 테스트를 했죠. 예상대로 당연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들이 성적이 더 낮았습니다. 근데 이 저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앞선 상황 앞에서 이 결핍을 느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경우와 $3,000의 압박을 받는 경우 둘 중에 어느 쪽이 결핍의 효과가 더 클까? 라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하룻밤을 꼬박 샌 사람보다 $3,000의 결핍을 느낀 사람들, $3,000의 압박감을 느낀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낮았습니다. IQ로 따지면은 약 13점에서 14점이나 차이가 났는데요. 이 통상적으로 IQ는 보통 최우수, 우수, 평균 이상, 평균 이하, 경계선, 정신지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13점이라면은 이 평균에 있는 사람을 이 경계선까지 두 단계나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 실험이 하는 이야기는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나 돈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전날 하룻밤을 샌 사람보다 갑자기 지능이 더 낮아집니다. 판단 능력이 더 떨어지죠. 하룻밤을 샌 사람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결핍을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IQ 점수를 더 적게 기록한다는 말이죠. 투자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음 달 생활비라든지 몇 달 뒤에 내야 되는 전세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에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실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결핍 상황에 있다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자, 두 번째 이 대역폭 때문에 감소하는 능력은 바로
이전에 말했던 실행 제어 능력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조절, 자제력 이런 것들이 실행 제어 능력에 들어가는데요. 저자들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집단을 나눠서 한 집단에는 이 17처럼 두 자리 수만 외우겠고 또 다른 집단에는 7자리 숫자를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우게 시킨 다음에 대기 공간에 과일과 케이크를 각각 놔뒀죠. 여기서 대부분 두 자리 수를 외우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과일을 선택했습니다. 몸에 좋은 과일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7자리 숫자를 외우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케이크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케이크라는 것이 충동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7자리를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대역폭의 대부분을 7자리를 외우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뇌의 대부분이 7자리를 외우는데 사용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제 능력, 케이크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자제 능력은 대역폭 바깥으로 터널 밖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케이크를 먹었던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 어려운 책을 읽거나 뭔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막 단계 땡길 때가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여자친구라든지 아이라든지 전화를 오면은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도 실제로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내 대역폭의 대부분이 어떤 급한 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짜증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자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이 멍거가 말한 만족지연이라는 것, 만족지연은 마시멜로 하나를 안 먹고 기다리면은 10분 뒤에 마시멜로를 2개 주겠다라고 했을 때 만족지연을 잘 하는 사람들은 마시멜로를 하나를 안 먹고 기다려서 2개를 받고 나서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게 마시멜로 이야기죠. 멍거가 이 만족지연을 잘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한다,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만족지연이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대역폭이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만족을 하지 않고 1년을 기다리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를 하거나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절실합니다. 부자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겠죠. 대역폭에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또 터널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은 터널 밖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계속 결핍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례에서도 이 대역폭 감소가 실행 제어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들은 1년에 한 번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한 번에 수확을 얻어서 돈이 생기는 거죠. 그 농부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겠죠. 올해 6월에 수확을 해서 1년치 생활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6, 7, 8, 9, 10, 11, 12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생활을 하겠죠. 이 수확 직후에는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죠. 결핍에 쪼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수확 직전 4월, 5월 때는 이 생활비를 다 사용을 해버려서 결핍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죠. 한 사람이 어쩔 때는 결핍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어쩔 때는 풍요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수확 전과 수확 후의 이 지능 테스트를 해본 거죠. 테스트 결과 이 동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때, 즉 수확 직전이 더 충동적이고 덜 지능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약 11%더 느렸고 15%더 실수를 했죠. 자,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이 실제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핍이 만들어낸 지능 저하 때문에, 인지 능력, 실행 능력 저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인지 능력, 지능이 낮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가난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인지 능력이 낮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원래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이 결핍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죠. 즉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결핍이 문제라는 거죠. 흔히 가난한 사람들 그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책에서 저자들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결핍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저자들은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컴퓨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띄워놓으면 컴퓨터가 느려지죠. 웹페이지를 하나씩 띄울 때마다 많은 노동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컴퓨터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가 느려진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웹페이지를 많이 띄워놨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핍에 빠져있는 이 상태가 컴퓨터가 많은 웹페이지를 띄워놓는 바람에 느려진 상황과 같다는 거죠.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즉 가난한 사람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웹페이지를 띄워놓은 것, 많은 신경 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능이 낮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많은 웹페이지들, 많은 결핍들, 이런 것들이 대역폭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먹어버리면은 아이들 돌보는 것, 건강관리, 저축, 투자 이런 것들은 이 대역폭 바깥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을 대역폭 세금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대역폭 세금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이 빌리기라는 행동입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왜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 갚지도 못할 정도로 극단적인 대출을 하는 걸까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역시 결핍 때문이라는 게 또 저자들의 말인데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들은 시간을 빌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은 다음 약속에 사용할 시간을 빌려와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운동회 갈 시간을 빌려와서 지금 사용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아이들한테 갈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뒤에 스케줄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또 할 일을 미루는 것도 시간을 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노는데 시간을 사용하면은 뒤에 그 할 일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지금 할 일을 뒤로 미루면은 거기에는 더 많은 대역폭이 소모되게 됩니다. 더 많은 인지 능력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인터뷰 내용을 글로 적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적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은 지금 당장 적을 때보다 내일은 기억이 덜 날 겁니다. 그래서 더 기억을 하는데 머리를 많이 써야 되죠. 그러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이게 돈을 빌리는 것으로 치면은 이자와 비슷합니다. 돈을 끌어와서 쓰면은 이자가 붙죠. 그러면 더 비싼 돈으로 내일 갚아야 됩니다.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빌리기라는 것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결핍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빌리기라는 행위를 하게 될까요? 이 비용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돈을 빌리면은 나중에 더 비싼 금액으로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은 아니죠. 단지 그 사실이 터널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급한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아파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은 이 고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당장에 아이가 아픈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갚아야 할 더 비싼 이자는 터널 밖으로 사라져 버리죠.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빌리기에 대해서 또 저자들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퀴즈를 했는데요. 실험자들을 빈자와 부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이 빈자 집단에는 시간을 조금 주고 부자 집단에는 시간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집단에는 2분을 주고 빈자 집단에는 30초만 준 거죠. 그리고 시간 제한이 끝나기 전에 문제를 풀면은 남은 시간은 다음 문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다음 라운드에 사용할 시간을 빌려올 수도 있었죠. 이렇게 규칙을 정한 다음에 퀴즈를 푸는 실험을 했는데요. 빈자들, 시간이 적은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주 시간을 빌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시간 대출 때문에 타격을 입었죠.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초당 정답률로 따지면은 빈자들이 더 많이 문제를 맞췄습니다. 이게 집중배당금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에 쪼들리게 됐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빈자들의 시간은 대부분이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죠. 시간을 갚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야에는 이 당장에 풀 문제 그것만 보이고 뒤에 내야 될 이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문제를 더 잘 풀긴 했지만 뒤로 갈수록 시간을 쪼들리게 됐고 오히려 더 성적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결핍이 가져오는 문제적 심리 효과는 저글링입니다. 이 저글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인도 시골 마을의 한 은행에서는 연 13%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죠. 근데 또 사람들은 무려 70%가 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죠. 그 마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리 대금업자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은행은 주말엔 열지 않고 4시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긴급한 상황, 터널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은행은 너무 멀게 느껴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금업자들한테 무려 70%가 넘는 이자율을 내면서도 돈을 빌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급하면은 그 70%가 되는 이자율을 주고 돈을 빌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그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3위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비였습니다. 근데 1순위는 종자 구입비,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비용이었고 2순위는 학교 등록금이었습니다. 3순위는 갑작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은 1순위, 2순위는 상대적으로 언제 지출할 수 있는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학 등록금이 긴급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긴급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계획을 아주 옛날부터 세워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해야 될 일을 처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원고 마감, 월세, 아들 운동회, 다이어트 이런 당장의 어떤 문제들을 계속 저글링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 뭐가 딱 놓쳐버리면은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겠죠. 당장 월세,
전기비, 가스비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음 주에 가스비를 내야 됩니다. 가스비를 잡아서 해결합니다. 해결한다는 것은 손으로 잡아서 공중으로 던지는 상황이 되겠죠. 가스비를 가까스로 잡아서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 전기비가 나옵니다. 전기비를 잡아서 아슬아슬하게 또 하늘로 던졌습니다. 근데 또 바로 월세가 떨어지는 거죠. 월세를 잡아서 아슬아슬하게 또 던졌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통신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서 던지고 떨어지는 것을 잡아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대학교 등록금 이런 것들은 저글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70%가 넘는 이자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업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어 있던 대학교 등록금조차도 이 떨어지는 저글링의 공처럼 긴급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글링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터널링의 결과물입니다. 이 저글링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등록금 고지서라는 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목표, 친구, 건강, 가족, 비싼 이자 이런 것들은 시야 밖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비싼 이자율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터널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저글링 때문에. 근데 그 대학교 등록금을 고금리로 빌리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이 대학교 등록금은 사라지지만은 이 기존에 하고 있던 전기세, 가스비, 월세, 통신비 이런 것들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은행 이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공을 5개를 던져야 될 겁니다. 5개를 던지다가 또 누가 결혼한다. 부조금을 내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은 또 돈이 부족하겠죠. 청첩장은 아주 옛날에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미리 준비할 여유가 없었죠. 그러면 또 돈을 또 빌리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핍의 불레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을 결핍의 덫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핍의 덫입니다. 결핍에 빠지게 되면은 대역폭의 세금을 매겨져서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제력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터널링에 빠지게 됩니다. 급한 문제만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봤다시피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죠. 또 그 실수에 대한 결과물, 더 비싼 이자 이런 것들이 또 생기죠. 대역폭을 더 줄이게 됩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그러면 또 더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게 바로 결핍의 덫입니다. 제라프에서 이 외로움도 역시 결핍의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이 외로운 사람이 결핍의 덫에 빠진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외로운 사람들은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다, 결핍을 해소하고 싶다,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 앞에서 횡설수설을 한다거나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핍 때문에 실수를 만들어내고 그 실수 때문에 또 결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 역시 결핍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왜 결핍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또 한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보죠. 인도의 한 시장에서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매일 아침에 이 1000루피를 빌려서 물건을 사고 1100루피를 벌어서 1000루피를 갚고 100루피를 남깁니다. 근데 그 100루피 중에서 약 50루피는 이자로 줘야 되죠. 즉 50루피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1000루피를 저축해서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빌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봤던 터널링, 대역폭, 저글링 이런 것들 때문에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 대상으로 이 저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대상을 선정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1000루피를 그냥 줬죠. 빚을 갚아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그룹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처음에 현금을 받은 쪽은 결핍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1년 전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왜 결핍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이 사람들은 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소득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노점상들은 대부분 하루 2달러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1000루피가 생겼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하루 생활비가 2달러 정도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돈은 본인 말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데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끼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이 축의금, 부조금 같은 것을 많이 주는 게 관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저글링 하는 공이 하나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노점상은 터널링에 사로잡히죠. 집에 모아둔 1000루피 그것을 조금 쓰기로 하는 거죠. 그 돈이 없으면은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 1000루피는 다시 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돈을 써버리고 다시 1000루피를 빌리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책에서는 그것을 느스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스남. 이 느스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여행 짐을 쌀 때 캐리어가 크다면은 거기에 많은 물건을 넣어도 빈 공간이 남겠죠. 근데 캐리어가 작다면은 물건을 조금만 넣어도 빈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작은 캐리어를 가지고 짐을 싸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자들은 가방이 크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넣더라도 항상 여유 시간, 여윳돈, 여유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을 책에서는 느스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30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죠. 예상 외로 40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10시간을 더 마련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 내가 바쁘지 않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10시간을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10시간을 땡겨 쓰면 되겠죠. 근데 뒤에 일정이 빡빡하게 예정되어 있으면은 느슨함이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미뤄서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에 시간을 빌려서 써야겠죠. 이것은 돈을 대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겨우 끝난다고 하더라도 뒤에 또 시간을 쪼들리게 되죠. 이런 사람은 느슨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느슨함이 부족했던 거죠. 반면에 앞에 10시간을 쉽게 마련한 사람은 시간에 느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느슨함이라는 것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만회할 수 있는 여지, 실패를 해도 괜찮을 여유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느슨함입니다. 그만큼 이 느슨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 느슨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라도 다시 이 결핍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항상 수술실이 부족한 상황, 이것도 역시 느슨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이라는 것은 정해진 수술도 있지만 항상 긴급 수술이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이 병원이 그런 긴급 수술을 대비해서 느슨함을 만들어 놓지 않고 빡빡하게 수술실을 다 예약을 했다면은 항상 병원 직원들은 수술실을 찾으러 뛰어다녀야 될 것이고 빨리 수술을 끝내라고 싸워야 될 겁니다. 이 병원은 정확하게 느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풍요라는 게 결핍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풍요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농부의 예를 들었었죠. 농부가 수확 직후는 풍요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에는 결핍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농부들은 이 수확 직전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이 결핍의 상황에 빠져 있었죠. 근데 이 농부가 만약에 수확 이후에 돈 관리를 잘했다면은 수확 직전에 지금 쪼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결핍의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들, 돈을 빌린다든지 터널링에 빠진다든지 대역폭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풍요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죠.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의 상황에서 이 농부들은 돈을 낭비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평소에도 사실 자주 하는 경험이죠. 만약에 어떤 급한 일을 오늘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겼죠. 그리고 다음 마감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몇 주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죠. 근데 몇 주 뒤에 다시 또 시간에 쪼들리게 됩니다. 마감이 또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월급을 받은 직후에는 사고 싶었던 물건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월급 직전에 쪼들리게 됩니다. 긴축 재정을 운영하죠. 자, 이 풍요가 만들어내는 것, 이 풍요의 시기에 우리가 하는 실수들, 이것들도 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풍요라는 것은 결핍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책은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결핍의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의 많은 게 풍요의 시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풍요의 시기에 저축을 제대로 해놨으면은 결핍의 상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결핍은 상대적으로 한간 시기에 저지른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넉넉하게 많을 때 사람들은 낭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봤던 이 상인들도 이 풍요의 시기, 즉 1000루피를 받았을 때 그때 돈을 조금 더 긴축을 해서 이 저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완충장치를 만들어 놨으면은 충격이 왔을 때 이 완충장치가 그 충격을 감소시켜 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쉽게 만들 수 있는 예금 계좌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겠죠.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 느슨함이 부족하고 풍요의 시기에 상대적으로 준비를 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결핍의 덫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러면은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전에 말했다시피 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특정 전투기만 계속 사고가 날 때 조종사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조종석의 설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조종사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조종석을 잘 설계하는 건 역시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 위치를 제대로 설계할, 그 조종석을 제대로 설계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개편해야 된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들에 있죠.
한국도 있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결핍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은 대역폭이 줄어 있다는 것, 즉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수업 중에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은, 한 번만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게 되면은 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은 강의가 점점 어려워지고 나가기가 싫어질 겁니다. 한두 번 빠지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강의에 나가지 않게 되죠. 이럴 경우에 조정석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바꾸고 모듈화해서 수업에 빠진 사람들이라도 자기 진도에 맞춰서 언제든지 나가서 다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하는 말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시선에 맞춰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설계를 하라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빠져있는 상황, 즉 터널링이라든지 대역폭 세금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정책을 만들어라는 게 이 저자의 말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터널링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급하지 않은 문제를 터널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터널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터널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를 시켜줘야 되죠.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터널 밖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에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저축을 하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저축을 하면은 금리를 높게 해줄게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이 저축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한 번씩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번 달 저축은 얼마나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순간적이나마 터널 안으로 이 저축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실험 결과 이 사소한 조치, 이런 문자만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의 저축액이 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6%나 늘었죠. 또 이 저축 프로그램 같은 것을 설계할 때도 이 터널링 안으로 밀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터널링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보상이 크다고 해도 그 보상이 터널 밖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것들이 있죠. 높은 금리를 줄 테니까 5년 동안 적금을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쉬운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월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5년을 믿고 적금을 넣을 수 있겠냐는 거죠. 높은 금리와 5년 뒤의 목돈이라는 것은 터널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센티브를 짧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6%의 고금리를 쳐주는데 그 이자는 5년 뒤에 주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준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당장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짧게 나눠서 주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CEO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빡빡하게 예정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터널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서가 몇 분 전에 와서 지금 나가야 될 시간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비서의 이런 행동 덕분에 이 CEO는 결핍의 덫에 빠지지 않죠. 이 비서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아주 특별히 혁신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효과를 냅니다. 이 바쁜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 와중에 트레이너가 상기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 안으로 들어와서 운동하러 오라고 이 독촉을 하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핍을 관리하는 쉽고 단순한 수단은 바로 터널 안에 있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터널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터널 안에 중요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은 이 터널링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하죠.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당장의 높은 금리를 상기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음 달 등록금에 집중해서 터널링에 빠져있다는 것을 이용하면서 높은 금리를 이 상기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쁘게 활용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역폭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역폭 세금을 줄여줄까 하는 거죠. 즉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신경을 좀 덜 쓰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빈곤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종합검진 이런 것들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죠. 근데 이 저소득층은 항상 결핍에 빠져 있을 겁니다. 결핍에 빠져 있다는 것은 대역폭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데는 또 많은 대역폭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을 하고 나서 병원을 예약을 해야 되고 그 예약을 잊지 않고 기억도 해야 되고 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도 내야 되죠. 그리고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우는 아이를 달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아주 많은 대역폭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저자들의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몰라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복잡해서 안 받는 경우도 많죠. 현금 지급 프로그램은 이런 절차를 수십 개를 하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그래도 대역폭이 많이 소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느슨함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 병원은 수술실에 느슨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바빴다 라는 사례를 봤었죠. 그러면 이 병원이 결핍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전문가는 이 병원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수술실 하나는 무조건 비워둬라. 이런 조언을 했죠. 이 조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술 건수는 더 늘어났고 새벽에 하는 긴급 수술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수익도 개선되었죠.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드니까 상황이 나아진 겁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령 용량의 약 70% 이하일 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정체는 느슨함이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거죠. 이 병원의 입장에서 이 전문가가 수술실을 하나 비워두라고 했을 때 안 그래도 바쁜데 수술실을 하나 비워두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핍에 직면하면은 이 느슨함은 사치품처럼 느껴지죠. 이 수술실을 하나 비워둔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일수록 이 느슨함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느슨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병원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월급이 200이라 하면은 180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느슨함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20만 원은 완충장치가 됩니다. 사실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익숙한 개념이죠. 이 느슨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서 말하는 안전마진이라는 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투자에서 느슨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적정가가 5만 원이라고 판단했다면은 4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4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만 원이 안전 마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느슨함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죠. 그런 식으로 느슨함을 만들면은 실수를 만회해 줄 수 있습니다. 월급은 실제로 200인데 180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면은 충격,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비상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약속이 5시라면 4시 4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특별한 상황이 생겼더라도 약속 시간에 안 늦겠죠. 이런 식으로 느슨함의 교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드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여유를 제공하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필수품이 될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깜빡해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무시가 유도하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람들한테 뭔가를 무시하지 않도록 강요하기보다 무시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연금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연금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체크를 하면 연금에 들게끔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연금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금에 들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한 겁니다. 오히려 디폴트 값을, 기본 값을 연금에 들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당신은 지금 금리 3%로 연금에 가입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양식을 무시해도 연금에 가입되도록 바꾼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연금 가입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안 했을 때보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더 후회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하던 행동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값을 연금 가입으로 해두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체크를 해서 연금 가입을 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무시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동이체 같은 게 또 그 대표적인 겁니다. 보험료 납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이체를 해놓고 내가 까먹더라도 내가 잊어먹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결핍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지를 줄여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절차의 간소화, 대역폭 세금을 줄여주는 것과도 비슷하죠. 다이어트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칼로리라는 것에 결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복잡하고 이 자제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음식은 칼로리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이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 황제 다이어트는 단백질 위주로 먹는 식단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먹되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된다라는 게 이 황제 다이어트죠. 선택지를 줄여준 겁니다.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마음대로 먹되 탄수화물만 배제를 하는 거죠. 단백질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이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라든지 다이어트 관점에서 특별히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심리학 관점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원푸드 다이어트도 강점이 있겠죠. 또 이 저자가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의 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한 달 뒤에 카드값 대금날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덜컥덜컥 사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심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 이 저축 액수를 점점점 늘려가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당장은 1,000원만 저축을 하면 되지만 다음 주에는 2,000원, 다다음 주에는 3,000원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저축 프로그램인데요. 카카오톡에 실제로 이런 게 있죠. 먼 미래의 일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는 그 심리 효과를 이용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감을 하지만은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저축을 꺼리죠. 근데 이런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드는 돈이 작기 때문에 쉽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먼 미래를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노린 거죠. 그렇게 하면 저축률이 조금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풍요의 시기에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봤던 인도의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도 초기의 풍족함을 잘 활용만 했더라면은 뒤에 결핍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풍요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소득이 많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아졌을 때 소득 가운데 일부를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사례들 몇 가지를 볼까요? 제일 앞에서 봤던 앵그리버드, 여기에서 이 부자들, 이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은 빈자들처럼 이 한 번 발사할 때 신중하게 발사를 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많은 기회를 넘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막 낭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시간 제한 퀴즈 같은 것, 여기에서도 부자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처럼 빡빡하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대충대충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간을 뒤로 많이 남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죠. 이 퀴즈에서 빈자들은 부자에 비해서 초당 50%나 더 많은 추정을 했고 또 추정당 더 많은 점수를 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이 빈자들보다 3배나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배나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5배밖에 더 점수를 따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전부 풍요의 시기에 낭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완충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수학 직후에 낭비를 하고 수학 직전에 결핍에 빠진 이 농부한테 1년 소득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부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다달이 나눠서 준다면 그러면 비교적 결핍에 덜 빠지게 되겠죠. 케냐의 옥수수 농부들은 이 비료라는 걸 사용할 때 75% 이상의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3분의 1만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비료를 사야 될 때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 이것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비교적 돈과 대역폭이 넉넉한 시기에 이런 비료를 사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비료 사용률이 45%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시기가 풍족의 시기고 이 시기가 결핍의 시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을 깎아서 여기를 메우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죠.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풍족함의 산을 깎아서 결핍의 골을 메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저자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 의도적으로 느슨함을 만들고 깜빡해도 무너지는 세상, 그리고 대역폭 세금을 줄여주는 것, 터널 안으로 중요한 것 밀어넣기, 이런 저자들의 제안은 빈곤 정책을 근본적으로 새로 만들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에만 맞춰서 이 저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실제로 대역폭 세금이라든지 터널링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만 지원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대역폭 세금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이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즉 이 아이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도 저소득 정책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게 되면은 그 아이를 돌보는 것 그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 좋은 금융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저축 프로그램은 단순히 그 저축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을 없어줍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이 사람의 대역폭을 넓히고 IQ를 높이고 절제력을 강화시키고 사고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것을 줄여주기만 해도 그것이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책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초에 했던 질문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가난한 자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할까? 라는 이 책의 질문의 답이 나왔죠. 바로 이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은 대역폭의 세금을 매기고 대역폭의 세금이 매겨지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절제 능력, 행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은 더 큰 결핍의 굴레로 빠져들게 되죠. 대역폭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능력,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 직세를 걱정해야 되는 저소득층 학생이 이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일수록 대역폭이 줄어들어 있고 그 때문에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비만에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절제를 하기가 힘들죠. 앞에서 우리는 농부의 사례를 봤죠. 농부는 형편이 나아지니까 인지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지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런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은 신경 써야 될 것을 줄여주면은 인지 능력이 올라갑니다. 지능이 좋아지면서 많은 문제들을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절제 능력도 올라가고 그러면 담배도 끊게 되고 담배에 들어가는 돈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봐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자들도 순간적으로 결핍의 상황에 놓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퀴즈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결핍의 상황에 놓이면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역폭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 터널링 안으로 중요한 것을 밀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이 저자들은 이 결핍이라는 것, 이 결핍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풍요라는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결핍의 시기에 미래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터널링에 빠져 있고 대역폭이 줄어 있기 때문이죠. 근시안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의 시기가 왔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미래에 대비하느냐 라고 봤을 때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돈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많아졌을 때라든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시기나 결핍의 시기에나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결핍의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책에서 원인을 많이 봤습니다. 대역폭 세금이라든지 터널링, 저글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근데 풍요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풍요의 시기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풍요의 시기에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풍요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풍요로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풍요의 시기를 맞으면은 그것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시간이나 돈이나 갑자기 넉넉해지면은 대충 막 써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몇 년 뒤 파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 풍요의 시기가 오히려 그 사람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풍요가 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왔을 때 이제 뭐가 문제인지 확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 낙관적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낭비를 하고 미래에 대비를 하지 않게 되죠. 또 반대로 사람들은 결핍의 상황에서도 터널링에 빠져서 미래보다는 현재 급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나 결핍일 때나 둘 다 근시안적으로 행동을 하고 현명하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마치 주식시장의 탐욕과 버블, 낙관의 시기와 공포의 시기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탐욕, 버블, 낙관의 시기에 그런 시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점에서 주식을 삽니다.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죠. 또 반대로 공포와 폭락, 비관론이 낭자한 시기에는 안정에 대한 결핍, 돈에 대한 결핍 때문에 대역폭 세금, 터널링으로 인해서 역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저점에서 주식을 매도해버리죠. 즉 우리는 풍요로울 때나 결핍일 때나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현명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저자는 결핍의 덫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 풍요의 덫이라는 것도 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처럼 풍요의 덫이라는 것도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해결책 역시 결핍의 시기와 풍요의 시기 두 상황에 대한 대책, 투트랙으로 해야 될 겁니다. 결핍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급하지 않은 것들을 시야 안으로, 터널 안으로 집어넣는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풍요의 시기에 그들이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나눠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빈곤 문제,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결핍과 풍요의 관계, 그 사이클이 투자와 계속 연결되어서 떠오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결핍의 씨앗은 풍요의 시절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결핍은 풍요의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물론 거기 예외는 있습니다. 뒤에 결핍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빈곤층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프리카의 빈곤층,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풍요를 누린 적이 없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결핍의 덫에, 풍요의 덫에 뒤에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모든 문제는 풍요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모든 폭락의 씨앗은 버블의 시기에 만들어진다. 주가가 상승하는 그 에너지, 그 자체가 모여서 주가 폭락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2008년의 경기 침체를 한번 볼까요? 2008년의 경기 침체, 폭락, 그 상황에서는 돈이라든지 안정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이 만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터널링에 빠지고 대역폭 세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핍에 빠져서 이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저가의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2008년의 폭락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2008년 이전의 주택 버블에서, 즉 풍요의 시기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탐욕을 부리고 낭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책이 말하는 것과 막스가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자산 가격의 버블의 시기에 폭락의 씨앗을 심는다. 모든 결핍은 풍요의 시기에 씨앗이 심어진다. 책과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은가요? 제가 너무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자, 투자의 관점을 조금 더 보자면은 책에서 결핍의 주된 원인은 풍요의 시절에 느슨함, 완충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투자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풍요의 시절에 즉 호황기에 현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락의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호황의 시기에, 풍요의 시기에 현금을 마련함으로써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슨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이후에 폭락이 찾아오더라도 느슨함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느슨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를 덜 입게 되겠죠.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충격을 덜 받기 때문에 결핍에 빠지지 않고 따라서 인지 능력, 행동 능력, 제어 능력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올바른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그 시기에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핍도 중요하지만 풍요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맞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는 의문은 왜 풍요에 우리는 그런 느슨함을 마련하지 못할까?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못할까 하는 점입니다. 결핍이 만들어 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풍요의 원인, 풍요에 우리가 낭비를 하는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특성을 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기질, 이런 것들 말이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공포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을 하죠.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이런 사람들은 공포에 매도를 하지 않고 공포에 매수를 합니다. 버핏은 이런 능력을 타고난 기질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포에 매수를 하는 그 능력은 노력을 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기질에 타고난 사람은 아주 쉽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는 계속 이 개인의 기질, 타고난 능력 같은 것을 자꾸 배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요소는 타고난 지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결핍 때문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 타고나게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보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우리가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시간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에 결핍을 느낄 때 빈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 실험 결과가 입증을 하고 있죠. 공항의 관제사들은 오늘 하루 바빴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 타고난 기질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결핍의 덫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라도 누구는 결핍의 덫에 빠지고 누구는 결핍의 덫에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한 사례에서도 두 학생은 같은 상황에서 입학을 했지만은 누구는 결핍의 덫에 빠지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죠. 다른 환경 상황이 다 같음에도 누구는 결핍에 빠지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개인으로 하여금 누구는 풍요의 시기에 완충장치를 만들게 하고 누구는 풍요의 시기에 낭비를 하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주변 사람들 중에, 지인들 중에 누구는 배터리가 70%만 돼도 충전기 선을 연결을 하지만은 누구는 방전될 때까지 충전기를 찾지 않습니다. 방전되고 나서야 충전기를 찾죠. 자, 이런 것들을 개인의 기질을 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타고나길 누군가는 빈자로 살 수밖에 없게 타고나고 누군가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게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기를 DNA에 부자라고 새겨진 사람도 없고 빈자라고 새겨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데 그 기질이 부자가 되기에 유리한 기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부자가 되기에 불리한 기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증권 계좌를 만들 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안정지향적인지 위험 선호형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뉘죠.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개개인의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런 기질, 개인의 기질이 타고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성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고난 것은 아니더라도 누구는 이 결핍이라든지 풍요의 덫에 쉽게 빠지는 반면에 누구는 그런 덫에 쉽게 안 빠지는 미리 대비를 하는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자도 말하지만 이 책은 결핍학이라는 학문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 결핍학이라는 학문은 아직 미완성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핍처럼 풍족함에도 여러 문제를 관통하는 여러 공통적인 논리가 작동을 할까? 우리는 이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될 것이다. 풍족함, 풍요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책을 드디어 끝냈으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그 답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이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의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풍요의 시기에 완충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느슨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죠. 근데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이 저자들조차도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나서 풍요의 시기에 여유 있는 시간을 낭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죠. 네, 오늘은 행동심리학의 책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책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 행동심리학에 대해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드신다면은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봤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완충장치를 만든다든지 터널 안으로 이 중요한 것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저자들의 말처럼 빈곤층에 대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되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컨텐츠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